안녕하세요. 저는 곧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40대 가장입니다. 몇 년 전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사람이죠. 그 일은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놨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준 셈이 되었으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제야 그 이야기를 꺼내는지 물으신다면 최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 서로를 의심하며 관계가 무너져가는 부부들, 그리고 절박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사람들까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진실은 때론 잔인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평범하기만 한 제가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차분하게 풀어나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도 했죠. 그때만 해도 저흰 자연스럽게 곧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제가 꿈꾸던 미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신혼을 더 즐기라며 위로했지만 아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특히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아직도 소식 없냐는 질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결혼 2년째가 되자 아내가 점점 예민해지더군요. 친구들이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곤 했죠. 그런 아내를 위로하면서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 검사를 미루고 있었지만 사실은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두려웠던 것 같네요.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중이었는데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이 들수록 자연임신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잖아. 우리 사촌 언니가 산부인과 의사인 거 알지? 그 언니 병원에도 난임인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 나도 이제 35이고 당신도 곧 40이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정확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하더라. 언니가 마음 정해지면 언제라도 오라고 했어. 한번 가보면 안 될까? 아내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예약해. 제가 동의하자 아내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병원 진료는 생각보다 긴장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죠. 아내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저 역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결과를 듣는 날, 간호사의 호명을 들으니 괜히 떨리더라고요. 정민수님, 서예진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의사는 아내의 사촌 언니였는데 표정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희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큰 문제는 없는데 자연 임신이 좀 어려운 상태로 보여요. 유진이 호르몬 수치가 좀 낮고 불안정한 면이 있지만 인공수정 시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인공수정이라는 단어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한 번에 약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보통 서너 번 시도하면 대부분 성공하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인공수정 해보면 안 될까? 난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우리 아이를 꼭 안아보고 싶단 말이야.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몇 년간 억지로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그래, 해보자. 우리 예쁜 아기 꼭 가질 수 있을 거야. 사실 저도 아이를 원했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압박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희 부부 사랑의 결실을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인공수정은 실패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아내가 화장실에서 흐느끼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내를 위로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원래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했잖아. 다음엔 꼭 성공할 거야. 아내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걱정하시면서도 반가워하셨어요. 그러더니 임신에 좋다는 한약도 지어주시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잔뜩 해서 가져다 주시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첫 손주는 간절한 소망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여보, 며느리 너무 압박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대. 하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 주더군요. 두 번째 인공수정을 준비하면서 아내는 더욱 철저하게 몸 관리를 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까지 저도 금연을 하고 운동을 시작했죠. 부부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에 주변에서도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시술을 받고 나온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이번엔 꼭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첫 번째 때보다 표정이 밝았고 희망에 차 있었죠. 저도 이번엔 꼭 성공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주 후 저는 병원에 간 아내에게 소식이 오기를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가 울먹이며 연락했더군요. 자기야, 성공이래. 피검사 결과 임신 수치가 확실한가 봐. 그날 밤 아내는 제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죠. 오랜 기다림과 두 번의 인공수정 시도 끝에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가 찾아온 겁니다. 저희는 가족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도 목소리가 떨리셨죠.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집에도 손주가 생기는구나. 유진이가 고생이 많았겠어. 정말 고맙다. 그 말씀에 아내도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더군요. 임신이 확인된 후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었고 태교 음악을 틀어놓고 행복한 표정으로 책을 읽곤 했어요. 아가야, 엄마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너도 기분이 좋니?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저희도 부모가 된다는 게 실감났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임신 6주째부터 아내는 심한 입덧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좋아하던 음식들도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을 했어요. 괜찮아? 병원에 한번 가볼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도 미소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아니, 입덧 심하면 아기가 건강한 거래.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루에 몇 번씩 토하는 아내를 보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입덧에 좋다는 음식들을 검색해서 사오고 아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이것저것 먹어보도록 시도했어요. 어머니도 며느리의 입덧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주 들르셨습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이나 담백한 죽을 가져오셔서 아내를 챙기셨죠. 첫 임신이라 더 힘들 거야. 나도 민수 임신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 3개월만 지나면 나아질 테니 조금만 견뎌라. 다들 그렇게 어렵게 엄마가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아내는 웃어 보였지만 입덧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많이 줄어서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버티기도 했죠. 그러던 중 아내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회사에 다녀오는데 낯선 여자와 아내가 집 앞 카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점심때쯤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기운 없이 누워만 있다고 했는데 외출까지 한 아내를 보니 좀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내를 불렀죠. 여보, 기운 없다고 누워만 있더니 좀 괜찮은 거야? 갑자기 나타난 절 보자 아내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자기야, 나 오늘 고등학교 친구를 우연히 만났지 뭐야? 예전엔 엄청 친해서 매일 붙어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겼어. 근데 아까 산부인과에 갔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거야. 오후에 너무 힘들어서 링거 맞으려고 병원에 갔었거든. 아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나랑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거 있지? 이제 병원도 같이 다니고 서로 태교도 도와주면 엄청 의지가 될 것 같아. 아내는 절친한 친구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더군요. 수연아, 인사해. 우리 남편이야. 아내 앞에 앉은 여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얌전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아내는 무척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같은 처지의 친구가 생긴다는 게 큰 위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아내는 그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산부인과에 가고 태교 수업도 듣고 육아용품도 함께 구경하러 다녔죠.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견뎌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자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반가워하셨어요. 그 친구 정말 고맙네. 언제 기회가 되면 네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네, 그러려고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걱정을 많이 덜었거든요. 저도 아내의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 친구와 통화하거나 만나고 온 날에는 확실히 표정이 밝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도 한번 샀어요. 함께 밥을 먹는 날 제가 웃으며 인사하자 그 친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 사람이 수연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유진이한테 도움 많이 받아요.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죠. 임신 12주가 지나면서 입덧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고 조금씩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늘어났죠. 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임산부 옷을 사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맘때 제가 회사 일이 바빠 같이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아내는 그래도 서운해하는 기색 없이 혼자 병원에 다녀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자기야, 이거 봐. 우리 아기 많이 자랐지? 초음파 사진에서 아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내는 감동했어요. 저도 그 작은 생명체가 제 아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늘 신기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정기검진을 다녀와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했고 아내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훨씬 편안해 보였죠. 태교 일기를 쓰고 아기용품을 하나둘 장만하면서 출산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예비 아빠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내와 함께 부모 교육 수업에도 참석하고 육아 서적도 읽으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꼭 잠들기 전에 태교 동화를 읽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새 임신 중기를 지나 후기에 접어들었어요. 아내의 배는 제법 불러왔고 그 부푼 배를 볼 때마다 저 안에 우리 아이가 있구나, 곧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지막 달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방을 꾸미고 아기 침대와 옷장을 들여놨습니다. 아내는 신생아 옷들을 한 벌 한 벌 정성스럽게 세탁하고 정리하며 웃었어요. 우리 아기가 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렌다. 작은 옷들을 들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며 저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저희 부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행복이 모래 위에 세워진 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얼마 후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헌데 예정일을 보름 앞두고 제가 부산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죠. 나 가지 말까? 혹시 내가 부산에 있을 때 당신 진통 오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고작 하루잖아. 그리고 예정일은 아직 보름이나 남았어. 아이, 그래도 혹시 배 아프면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 알았지? 알았어. 걱정하지 말라니까. 열차 시간 늦겠다. 얼른 가. 하지만 하필 제가 출장 간 날 새벽에, 그것도 예정일을 보름이나 남겨둔 그날, 아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놀라서 전화를 받으니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 유진이가 애를 낳았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보름이나 남았는데. 그러게 말이다. 아주 성질이 급한 녀석인가 보다. 우리 놀랄까봐 연락도 안 하고 혼자 택시 불러 병원에 갔다고 하더라. 진통도 별로 안 하고 금방 나은 것 같아. 우린 지금 병원으로 출발할 거니까 너도 얼른 올라와. 참, 애는 건강하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혹시나 하던 일이 정말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드디어 세상에 우리 애가 태어났구나. 첫 기차를 타고 올라가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혼났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내의 출산을 곁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힘든 아내의 땀도 닦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싶었는데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죠. 특히 아이의 탯줄은 아버지가 잘라주는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잠시 후 서울역에 도착해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로 들어서자 아내가 지친 얼굴로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는 포대기에 쌓인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는데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안는 순간 정말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정말 고생했어.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하고 혼자 무서웠지.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애도 나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진통도 별로 안 하고 금방 나와줬어. 초산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더라. 그 모습을 저희 부모님도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어머니는 첫 손주를 안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정말 잘생겼구나. 민수 어릴 때랑 아주 똑 닮은 것 같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에 무뚝뚝한 모습과 달리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러다 고생한 며느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으셨어요.
혼자 애 낳느라 고생이 많았지. 산후조리원은 좋은 곳으로 알아봤니? 그 물음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 강남에 있는 고급 산후조리원으로 예약해뒀어요. 시설도 좋고 신생아 관리도 잘해준다고 해서요. 잘했다. 첫 출산인데 좋은 데서 조리해야지. 비용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보태줄게. 부모님은 며느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손주를 본 기쁨에 정말 들떠 보이셨죠? 출산 3일 후 아내는 퇴원해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산후조리원이었는데 호텔 같은 인테리어와 전문 영양사가 짠 식단, 신생아 전문 간호사들의 24시간 케어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손자와 며느리를 보기 위해 거의 매일 조리원에 출근하다시피 하셨죠. 과일을 손질해 가져가시거나 영양식을 준비해 가시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산후조리원 생활 일주일째 되던 날 어머니가 전화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야,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 물음에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더니 목소리를 낮춘 채 말씀하시더군요. 예, 내가 오늘 이상한 장면을 봤어. 아까 낮에 유진이가 산후조리원 1층 카페에서 어떤 중년 남자랑 만나더라. 근데 자꾸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는 게 뭔가 수상해 보였어. 네? 중년 남자요? 누구였는데요? 그건 모르지. 난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둘이 뭔가를 주고받더라고. 뭐 봉투 같은 거였어. 그리고 유진이 표정이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 봉투요? 에이, 뭐 친구나 지인이 아기 낳았다고 보러 와서 출산 축하금이라도 준 거겠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 남자가 준 게 아니라 유진이가 그 남자한테 봉투를 주더라니까. 그리고 왜 그러는지 남자는 엄청 화가 난 표정으로 막 이를 갈면서 뭐라고 협박하는 것 같았어. 네? 협박이요? 그래. 아무래도 느낌이 안 좋아. 낯선 남자를 조리원에 부른 것부터가 석연치가 않잖아.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네 와이프 너무 수상하다. 조심해, 아들. 그날 이후로 저도 아내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에게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 핸드폰이 울리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전화를 들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며칠 후 모처럼 일찍 퇴근한 제가 예고 없이 산후조리원에 들리게 됐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1층 카페 구석에서 낯선 중년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무척이나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날도 역시 아내가 남자에게 봉투를 건넸죠. 저는 일단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아내는 급하게 조리원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들어갈게. 제가 들어가자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미리 연락하지.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당신이랑 아기 보고 싶어서 빨리 오느라 연락을 못했네. 그러면서 아내의 눈치를 살폈어요. 불안해 보이는 게 역시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를 떠보기로 했어요. 아까 1층 카페에서 누구랑 얘기했어? 낯선 남자랑 있는 것 같던데?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보험 설계사였어? 아기 보험 상담 받느라? 보험? 그런 건 나한테 시키지. 왜 당신이 돌아다녀? 찬바람은 아직 안 좋을 텐데. 그냥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뭐 가입은 하기로 한 거야? 아니, 일단 알아만 본 거야. 결정하면 얘기할게. 아내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왠지 거짓말 같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하기에는 남자의 옷차림이 너무 상황에 맞지 않아 보였거든요. 제가 본 남자는 분명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어떤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만나는데 등산복을 입고 오겠어요? 하지만 더 추궁하기엔 어려웠죠. 확실한 것도 없는데 산후조리 중인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산후조리원 2주차가 되자 어머니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찾아가도 아내가 자꾸 방을 비우고 어딘가 다녀오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민수야,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 다른 애 엄마들은 종일 아기한테 붙어서 눈을 못 떼는데 유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외출을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아기를 낳았는데 아내가 아들에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혹시 산후 우울증인가? 아니면 정말 어머니 의심대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하지만 말하려 하지 않는 아내를 계속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산후조리원을 퇴소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아내는 우울한 표정으로 계속 창밖을 바라봤고 아기는 카시트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후에도 아내는 계속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기 돌보는 일은 대부분 제가 하거나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셨고 아내는 항상 피곤하다며 핸드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있었죠.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대로 그냥 두고 볼 거야? 유진이가 얼마나 애를 원했는지 알지? 근데 정작 애 낳고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만일 그 남자의 존재를 몰랐다면 저는 아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가봤을지도 몰라요. 아내가 보이는 증상을 산후우울증이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그런 행동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아기가 울자 제가 일어나 분유를 타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다가 아내가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안 돼요. 더는 없다고요. 이미 충분히 드렸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다 못해 울먹이는 걸로 들렸어요.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전화를 끝낸 아내가 나오다가 절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안 잤어? 애 우는 소리 안 들려? 분유 타러 나왔잖아. 제가 싸늘한 말투로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당신 피곤할 텐데 이리 줘, 내가 할게. 이 시간에 누구랑 통화한 거야? 친구랑. 수연이 애도 밤낮이 바뀌어서 힘든가 봐.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제가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내는 진땀을 흘리며 둘러대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저는 결국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을 찾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불륜 전문 탐정이라고 광고하는 곳에 연락했고 다음날 바로 만나기로 약속하게 됐어요. 탐정은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느 정도 짐작은 되는군요. 흔한 케이스입니다. 일단 부인을 일주일 정도 미행하면서 행동 패턴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신원도 조사해보죠.
네,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상관없으니 확실하게 알아봐 주세요. 3일 후 탐정에게서 첫 번째 보고를 위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그 중년 남성의 신원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최도식, 45세, 무직입니다. 도박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현재도 불법 도박장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박꾼이라고요? 제 아내가 왜 그런 사람을... 그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상한 우연이 있더군요. 네? 우연이라뇨? 이 남자의 부인도 얼마 전에 출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요? 허, 애까지 낳은 남자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는 걸까요? 글쎄요,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보고서를 든 탐정과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탐정의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조사한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말씀하세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내의 불륜이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해 침을 꿀꺽 삼키며 얘기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혹시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지, 인공수정을 했으니 그럴 일은 없겠구나. 온갖 생각을 다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탐정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부인께서는 실제로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첫 마디부터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부인의 뒤를 따라다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이상한 점이라뇨? 산부인과에 자주 드나들긴 하는데 산후 검진이나 그런 걸 받는 게 아니라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 의사랑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때 간호사들끼리 수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비밀로 하기로 했지만 부인이 임신한 적이 없다는. 근데 알아보니 그곳이 부인의 사촌 언니가 운영하는 병원이더군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임신하지 않았다니 그럼 그동안 불러왔던 배는? 입덧은? 그리고 아이는 뭐란 말인지.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탐정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가짜로 임산부처럼 보이게 하는 제품을 착용하고 다니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리콘 제품이죠. 물론 입덧도 다 연기였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걸 모를 수가 있나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보니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저에게 옷 갈아입은 모습조차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배 나온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도 했고 나중에는 튼살이 생겨 흉하다며 기를 쓰고 조심하더라고요. 갑자기 입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탐정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죠. 이분이 부인과 자주 만나는 친구분인데 그 아이는 이 친구분이 낳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내의 절친한 동창인데 같은 시기에 임신해서 출산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의 아이는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선생님의 부인은 출산한 기록 자체가 없어요. 산후 검진을 받으러 간 적도 없고요. 다만 이 친구분이 검사 받을 때 따라가기만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인이 계셨던 산후조리원을 조사해보니 거액의 뒷돈을 받고 출산 경험이 없는 부인을 산모처럼 받아준 정황을 포착하게 됐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군요. 그때 탐정이 더 기겁할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최도식이라는 남자는 이 산모의 남편입니다. 도박비 때문에 아내를 때리고 협박하던 인간이죠. 부인께서 친구를 돕고 본인도 살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한 것 같더군요. 아마도 의사인 사촌 언니도 그걸 도와준 것 같고요. 거래라뇨? 대리모 거래요. 친구가 선생님 부인 대신 임신하고 출산한 거죠. 그 대가로 부인이 친구분에게 거액의 돈을 준 것 같은데 그 쓰레기만도 못한 남편 최도식이 이 사실을 알고 선생님의 부인을 협박한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지만 저는 놀라움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병원과 산후조리원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진료 기록 확보했습니다. 부인이 친구에게 거액을 이체한 정황도 포착했고요.
전직 경찰 출신이라던 탐정은 정말 실력이 뛰어난 것 같더군요. 제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한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래서 넋이 빠진 상태로 탐정 사무실을 걸어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머릿속을 누가 휘저어 놓은 듯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얼른 차를 아내 사촌 언니의 산부인과로 몰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남자가 혼자 산부인과에 찾아가는 일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예약하셨나요? 아닙니다. 이 병원에 다니던 서유진 환자 남편입니다. 원장님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아내의 이름을 듣자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원장실로 들어서자 아내 사촌 언니의 표정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부 무슨 일로 혼자 오셨어요? 유진인 좀 어때요? 이제 몸 좀 괜찮아졌나요? 저는 그런 상대를 향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임신한 적도 애 낳은 적도 없는 사람이 멀쩡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더듬거리며 답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찾아왔으니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아요. 가짜 임신 진단서, 조작된 초음파 사진과 출산까지 모든 걸 다 알았다고요? 그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유진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고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놓고 그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의사로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원장은 한숨을 쉬며 어두운 얼굴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요. 근데 유진이가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알고 죽고 싶다고까지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런 일을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상대를 보며 물었습니다. 불임이라뇨? 검사 결과는 둘 다 이상 없다고 했잖아요. 유진이 부탁이었어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해달라고. 사실 두 사람이 아이 갖기 위해서 한 검사에서 유진인 자기가 불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진인 선천적인 자궁 이상으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본인도 그때 검사하면서 처음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속이기로 한 겁니까?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죠. 박수연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 친구가 도박 중독자 남편한테 맞고 사는 걸 알았는데 도망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더래요. 그때 유진이가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를 참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대리모 계획을 세운 겁니까? 유진이가 대신 아이를 낳아주면 해외로 도피할 자금을 대주겠다고 했나 봐요. 남편한테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친구가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악독하더라고요. 전국을 다 도망다녀도 어떻게든 찾아오더래요. 당연히 이혼은 안 해준다고 하고 도와줄 친정 식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짓을... 미쳤군요. 저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가 너무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래서 인공수정할 때 유진이 대신 그 친구가 들어간 거예요. 유진인 난자 자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이는 제부의 아이가 맞아요. 대단히 위로가 되는군요. 처음 본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는데 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출산 장면 감추려고 일부러 제가 없는 날 골라 혼자 아이를 낳은 척한 거군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진저리를 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아내는 자기가 받아야 할 인공수정 시술을 친구가 대신 받게 하고 제 아이를 그 여자의 배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내내 친구의 상태를 보며 자기도 임신한 것처럼 그 친구를 따라한 거예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일찍 왔네? 저녁 준비할까? 아니, 나와봐. 할 얘기 있어. 저를 본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눈치를 챈 듯했죠. 무슨 일이야? 오늘 네 사촌 언니 병원에 갔었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는 왜... 나 다 알게 됐어. 네가 지금까지 저지른 그 끔찍한 짓 전부! 저는 탐정의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보더니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그동안 나를 속여서 가짜 임신하고 남이 낳은 아이를 당신이 낳은 것처럼 꾸미고 그런 큰일을 저질러 놓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내려는 거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어머님도 아버님도 당신도 아이를 원했잖아. 그렇지만 나는 애를 가질 수도 낳을 수도 없는 몸이라고.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부모가 못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어. 그렇다고 이혼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이런 짓을 벌여? 나는 당신과 나의 아이를 갖고 싶었던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내 아이 낳는 걸 바란 게 아니라고. 나도 힘들었어. 나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알아? 그런 게 아닌 걸 알면서도 아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랑 수연이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게 애초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를 느끼신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놀라지 말고 천천히 들으세요.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불임, 가짜 임신, 대리모, 그리고 대리모의 남편이 아내를 협박한다는 사실까지도요.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 상태로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죠. 그럼 저 아이가 내가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낳은 아이란 말이냐?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벌여? 그래놓고 저 아이를 정말 네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 처음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이 얼굴에서 자꾸 친구 얼굴이 보이니까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 차라리 다 사실대로 말하고 입양을 하지 그랬니? 그건 무서웠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면 그이 마음도 변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실망하실까 봐. 너는 우리를 딱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거구나.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본능적으로 아내가 아기에게 다가가려 하자 어머니가 막으셨어요. 넌 이제 이 아이 돌보지 않는 게 좋겠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품에 안은 아이인데. 내가 장담하는데 너 이 아이한테 정붙이기 힘들다. 멀쩡히 애 엄마가 누군지 뻔히 아는데 애가 자랄수록 너는 더 힘들어질 거야.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췌한 얼굴에 멍자국이 선명한 여자는 바로 아내의 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유진이 아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자 아내가 깜짝 놀라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신랑이 버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네가 여기 왜 찾아온 거야?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유진아, 나 도저히 못하겠어. 애가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 나 돈 필요 없어. 제발 내 아이 좀 돌려줘.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정확히 계약한 거 잊었어? 그땐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이 나라에서 도망칠 수만 있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아기만 볼 수 있다면 맞아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유진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야말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네 남편도 돈 달라고 찾아와 협박하고 너도 밤낮 없이 애 돌려달라고 전화하고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제야 저는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남자가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의 친모까지 나타나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양쪽에서 시달림 당하던 아내는 정작 그렇게 원하던 아기를 품에 안고도 행복할 수 없었죠. 저와 가족을 속이며 엄청난 거짓말을 감춰온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어머니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내 손자를 낳은 여자군. 기가 막히네.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지. 그 말에 여자는 안으로 들어와 저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부 다 들으셨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저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는 것조차 거북했어요. 한두 번 마주친 게 다인 여자가 제 아이를 낳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도박빚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하는데 유진이가 해외로 도망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였다는 건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 그날 저희 집은 초상 분위기였어요. 아내와 그 친구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두 여자의 울음을 들은 아이도 경기하듯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달랠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여시더군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 아이는 너희들의 아이가 아니다. 그 말에 아내와 그 친구가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낳았다고요. 유진이, 넌 부모가 되고 싶은 욕심에 상상도 못할 어이없는 짓을 벌였고 아이의 친모 역시 필요에 의해 너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두 사람의 결정 그 어디에도 아이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없었다. 그 말씀에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아이는 우리 민수만의 아이야. 두 사람은 엄마 자격 없어. 그러니 당장 애 앞에서 사라져. 그때 아내의 친구가 거칠게 항의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 애를 10달이나 품고 죽을 힘을 다해 낳았다고요. 그게 아이를 위한 거였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잖아. 어머니의 날카로운 물음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에 의해서 아이를 사고 파는 물건 취급한 너희들은 절대 내 손주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돼. 유진이, 너도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이혼 서류나 써보내거라. 하지만 아내는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어요. 저는 이혼 못해요, 어머니. 애초에 그럴 거면 이런 짓을 벌이지도 않았다고요. 그래? 그럼 억지로라도 소송해야겠구나. 그래도 지금까지의 정도 있고 네가 오죽하면 이런 짓 벌였을까 싶어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결국 내 손으로 널 경찰에 신고해야겠니? 내가 알기론 금전이 오가는 대리모는 불법이라고 들었다. 어머니의 말씀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설마 저를... 그래, 나도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니 제발 내 말 들어라. 나도 네 간절한 마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그렇지만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랜 시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아들과 우리를 속인 너를 더 이상 며느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 제발 여기서 우리 잘못된 만남 끝내도록 하자. 어머님,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내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결국 아내는 울면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친구도 계속 고집을 부리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어머니의 서슬퍼런 태도를 보고 억지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시며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실한 건 저 아이가 네 아이라는 사실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이를 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봐라. 당분간 이 얘기는 아버지한테 비밀로 하자. 혈압도 높은 양반이니. 그날 밤 저는 혼자 나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한 게 어떤 걸까? 아가,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니? 얼마 후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해 보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정말 나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당신을 아빠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아니, 당신은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실을 들키는 게 싫었던 것뿐이야. 날 정말 사랑했다면 그 모든 일을 털어놓고 상의했어야지.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그 후 이혼 조정실에서 만나 합의하고 헤어졌어요. 그게 제가 본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전화통화만 잠깐 하게 됐어요. 애는 잘 크지? 가끔 후회가 돼. 잠깐이었지만 내가 온전한 엄마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에 그 애한테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최도식이 끝없이 돈을 요구하고 수연이가 괴롭히는 통에 아이한테 집중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저는 감정이 전혀 담기지 않은 말투로 대답했죠. 다 지난 일이야. 제 반응에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어요. 나 다음 주에 독일로 유학 가. 가서 배워보고 싶은 게 생겼거든. 가기 전에 당신이랑 아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없을까?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언의 거절이었죠. 그러자 아내는 힘없이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어. 아이랑 당신 둘 다 건강하게 잘 지내길 빌게. 그렇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희가 이혼한 후 아이의 친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 역시 끈질기게 아이를 보고 싶다고 했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문자로 전송했죠. 여자가 고마워하더군요. 하지만 더는 무리하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절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도식은 경찰에 신고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아이의 친모가 계속 위협적인 환경에 살고 있는 걸 모른 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이 전한 소식은 뜻밖이었습니다. 검거 도중에 도망치던 최도식이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유명을 달리했어요. 불법 도박과 가정폭력, 협박으로 쫓기던 최도식이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그만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에 어쩌면 하늘이 아주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망나니처럼 엉망으로 살며 자기 부인을 괴롭히던 남자가 뜻밖의 최후를 맞았으니까요. 그 후로 아이 친모의 소식은 모르지만 전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어딘가에서 잘 살길 마음속으로 빌어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대로 아들과 정신없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많이 돌봐주셨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와 가족들도 그때 받은 충격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를 보면 예전에 그 기막힌 일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저는 1년간 만나온 여자와 재혼했어요. 일하다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인데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 사별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혼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위로하다 보니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여자를 무척 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사람은 가족이 되었어요.
결혼하면서 제가 아내에게 부탁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에게 비밀 없이 솔직하게 살자고요.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한 가족이 된 후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아이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엔 부모님께 기쁜 소식도 전하게 됐어요.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지난주에는 초음파를 통해 둘째가 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중한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하면서도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일을 겪으며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됐어요. 부부와 가족 간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결코 아이를 부모의 욕심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며 부모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됐습니다. 물론 두 사람에게 각자의 힘든 사정이 있었다곤 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허락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오늘 귀한 시간을 제 복잡한 과거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어렵게 이룬 제 행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